안녕하세요. 한나TV 한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할 이야기는 바로 고인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인돌, 대표적인 고인돌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슉!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는 고인돌입니다. 저는 예전에 대명 비발디 콘도 이쪽에 공원에 그냥 뚜커니 고인돌이 있는 것도 봤고요. 너무 고인돌을 많이 봐서 되게 흔한 무덤이구나. 청동기 시대 족장의 무덤, 족장의 권위를 나타냄. 그리고 제가 이제 인강 찍을 때도 북방식, 남방식 고인돌이 있음. 고조선의 출토범이 북방식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 그렇게만 얘기를 하고, 사실 우리가 약간 고인돌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인다던 그러진 않잖아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는 시체 저 위에다 놓은 거 아니야, 밑에다 묻었어, 그 정도만 얘기하고, 나도 어렸을 때 탁자식 고인돌 이 말을 듣고 시체를 저 탁자 위에다 놨나? 말린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 근데 이제 고인돌은 밑에 돌방을 만들고, 그리고 위에다가 이제 돌판으로 이렇게 막고, 밑에다가 이제 묻은 거죠. 근데 보통은 내귀퉁이 남아있는 고인돌도 있지만, 도굴이 됐다던가, 이제 쓸려가고 2개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흔한 고인돌. 근데 여러분, 이 고인돌이요, 한반도에 정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고인돌을 연구하거나 고인돌에 관한 논문을 쓰려면 반드시 우리나라 한반도에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합니다. 실제로 정말 이렇게 고인돌 논문 쓰러 우리나라 온 교수님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많은데요. 전반적으로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어디에서 떼거지로 많냐면 고창 화순 와 여기 장난 아니에요. 강화도에도 많은데, 강화도는 섬치고 많은 편이고, 고창 화순 쪽에 아주 떼거지로 고인돌이.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약간 미스터리해지죠. 여기 와서 죽은 건가? 대표적인 무덤터인가? 왜 여기에 이렇게 고인돌이 많은 걸까? 여기 얼마나 큰 문명이 있었던 걸까? 또 이런 거 생각하면서 제가 최근에 이 근처에 장수가야 이런 관련해서 행사도 뛰고 컨텐츠도 유튜브에 올렸잖아요. 장수군 이 근처거든요. 가야의 그런 우수한 장수가야도 여기 있었고, 백제도 여기 있었고, 마한의 목지국도 있었고, 여기에 우수한 철기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전라남도 요 부분이 아주 옛날에는 핫플레이스 아니었나. 땅도 좋고 이제 여러 가지 국가가 번성하기 좀 좋지 않았나? 또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우리나라 이렇게 막 분포가 있는 고인돌이요, 전 세계로 본다면 세계 고인돌 분포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노란색으로 된 부분이 이제 고인돌이 있는 부분인데요. 유럽 쪽에도 좀 있고요. 이렇게 아프리카 쪽에도 있고 인도에도 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보이시죠? 지금 우리나라 그냥 전체가 노랑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있는 고인돌이 세계의 절반이 넘는다고 합니다. 개수를 쳤을 때. 대박이죠. 약 50%가 넘어서 60%에 임박한다고 하는데, 전 세계 고인돌의 절반 이상이 우리나라에 있다라는 건 우리나라의 그 고인돌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돼야 되는 거고, 이거는 정말 대단한 거다. 근데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고인돌이 많을까요? 대표적인 죽기 좋은 곳이다 이런 걸까? 일단은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이동생활을 하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에 수많은 부족이 있다라고 봐야겠죠. 딴 데 살다가 와가지고 여기 와서 죽어야겠다. 죽기 좋은 딱 좋은 곳이네 이래서 죽은 건 아니고, 원래 거기에 많은 부족들, 청동기 부족들이 있었던 거고, 그 족장들의 무덤이 고인돌인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반도에 엄청난 이제 부족 국가들 이런 것도 있었다라는 건데, 그러면 그 정도로 한반도가 물 좋고 땅 좋고 사람들이 잘 살기에 쾌적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농경 국가로 아주 좋은 날씨와 토양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제 외국 나가서 과일을 먹어본다던가, 농산물도 이런 중국산 농산물 먹어보고 우리나라 이제 국내산 농산물 먹어보면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중국산 그 고사리는 겁나 질기고, 중국산 과일은 되게 크기만 크고 달지 않고 맛이 없는데, 우리나라 건 되게 알차고 달고 맛있거든요. 땅이 좋은 거는 진짜 팩트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옛날 사람들은 이제 그때 청동기 시대에는 비료도 잘 쓰지 못했고, 그냥 있는 토양에서 나오는 것을 먹어야 되는 수렵 채취를 하고, 청동기의 농경은 이제 막 벼농사를 시작하는 초창기 단계이기 때문에 땅이 좌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가 참 기름진 땅이 많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화산 지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화산 지진도 막 일어나고 그 땅 자체가 엄청나게 기름지거나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고 좀 척박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워낙 대륙이 넓죠. 그래서 유목민족 그런 북방민족의 침입도 많았었고, 그래서 하여튼 땅조차 땅 그 위치나 뭐 위치적인 부분이나 아무튼 땅이 좋았다라는 부분. 근데 그래서 여기에 많은 부족이 있었고, 그래서 고인돌이 많지 않았을까. 그리고 규모가 큰 그런 부족 국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인돌이 많은 것이다. 이렇게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추측을 하고 있는데 미스터리죠. 그래서 요렇게 또 약간 미스터리적으로 추측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수많은 이런 고인돌을 세울 수 있는 거대한 세력이 한반도에 있었고, 한반도가 청동기에 어떻게 보면 중심지였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그런 엄청난 세력이 이제 한반도에 있었는데, 이 세계 문명의 중심지인 한반도에서 수많은 인종이 살고 있었는데 뻗쳐나간 거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너무 좀 많이 치우쳤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토양의 환경,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많은 부족 국가가 있었고, 그래서 고인돌이 있지 않았나.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우리나라가 참 살기에는 좋은 땅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해외여행을 여러 군데 다녀보면 느끼는 부분이에요. 유럽에 가서 샤워를 하면은요, 몸이 까칠까칠해요. 석회질이 있는 그런 물이에요. 물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설거지를 하면은 물이 허옇게 그 석회질이 남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물이 참 좋잖아요. 물 좋고 땅 좋으니까 농경에 아주 적합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고인돌이 많아하는 이유는 요 정도, 아무리 찾아봐도 뭐 요 정도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 고인돌이 이렇게 많은 우리나라, 아까 고창에 고인돌 되게 많다고 그랬죠. 대표적으로 뭐 고창의 고인돌 공원은요, 이게 다 고인돌이에요. 고인돌 442개가 이 공원에 있어요.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흔한 이 고인돌. 그런데 저는 고인돌이 이제 무덤이다 이 정도만 알고 있다가 언젠가 이 기사를 봤었는데, 고인돌에 별자리가 남아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아주 유명한 아드기 고인돌을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세계에서 뭐 가장 오래된 천문도가 뭐냐라고 할 때 우리가 흔히 중국의 순우 천문도를 얘기를 합니다. 순우 천문도 다음에 만들어진 게 우리나라의 천상 분야 열차 지도죠. 아주 많이 닮았어요. 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하지만 이 안에 새겨진 별자리의 그런 모양이라던가 이거를 해석하는 부분이 좀 달라서 우리나라에서는 독자적인 천문학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별을 좀 볼 줄 아는 나라였거든요. 이 선사시대부터 시작돼가지고 고구려의 벽화에도 아주 많은 별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원형이 돼서 이어져서 조선시대 때, 태종 때 이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거랑 많이 비교하면서 뭐 우열을 가리긴 하는데, 어쨌든 천상열차 분야 지도보다는 이 순우천문도가 먼저고요. 1247년 천문도입니다. 어쨌든 이게 최초의 천문도로가 하지만 조금은 어설플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아주 오래된 고대의 천문도라고 할 수 있는 고인돌에서, 고인돌 돌판에서 별자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별자리는 어떻게 발견하게 된 거냐면, 1977년에 대청댐이 막 수몰되는 그 지역에서 막 이렇게 그걸 처리하는 조사 과정에서 아드기 고인돌을 만나게 됐는데, 왜 아드기 고인돌인지 알아봤는데 그 동네 이름이더라고요. 그 동네 이름이요, 충북 청원군 문이면 가호리 아드기라는 동네라서 그래서 아드기 고인돌이라고 합니다. 나는 그 별자리가 아득하게 있어서 아드기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 아드기 고인돌을 보면은요, 아드기 고인돌에 점점점점이 있어요. 이게 홈을 파놨는데 그 홈을 연결해 보니까 별자리 모양이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제 그 북두칠성을 발견을 했죠. 이거 참 북두칠성 같구나. 근데 그 옆에 있더니 또 작은 곰자리도 있고 카시오페이아도 있더란 말이에요. 북극지방이래. 북쪽 하늘에 별자리를 남겨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아드기 그
고인돌 돌판에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냈더니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이 북두칠성 기준으로 해가지고 북극성도 나왔고요. 그리고 뭐 용자리, 작은 곰자리, 그리고 케페우스, 카시오페이아 이렇게 5개의 별자리가 나왔고 그게 바로 이제 천구 북극 쪽에 있는 별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여러분 이거 딱 보세요. 이 별자리의 특이한 점이 뭘까요? 이거를 지금 이렇게 그려놓은 건데 뭔가 특이한 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별자리가요 거꾸로 돼 있어요. 반전되어 있다는 겁니다. 좌우 반전.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먹물을 칠해가지고 종이로 찍으면 그제서야 제대로 된 우리가 하늘을 보는 그게 나온다는 거죠. 왜 반전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뚫었을까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돌판에다 별자리를 새겼을 때 빛에 투영돼서 바닥에 보여지는 그것을 봐가지고 반전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 먹물을 칠해서 찍으면 바로 나오니까 그런 용도로 하기에는 선사시대에는 종이도 없고 먹도 없고 그 시기에는 그런 건 아니죠. 대량 생산용 이렇게 찍어내는 용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 세계관이 이 돌판에다가 이제 새길 때 어떤 식으로 새겼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고인돌을 예를 들어 요걸 보여드리면, 이건 아드기 고인돌은 아니에요. 있으면 이제 밑에 시체가 누워있죠. 그리고 돌판을 막잖아요. 돌판의 안쪽에다 새겼어요. 그럼 이제 시체가 시신이 누우면 이제 위에 보이게 한 거죠. 그래서 이 고인돌을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 별자리를 만든 것 자체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왜 만들었을까? 이게 누우면 이거 하늘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보면서 좀 죽더라도 하늘을 보라는 의미일까? 아니면 이 별자리에 이 사람과 관련된 뭔가를 기록을 해놓은 걸까? 아니면 이때 당시 사람들이 이제 청동기 사람들 생각을 했을 때 사람이 좀 영원히 죽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사람이 이제 별처럼 빛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일까? 아니면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갈 곳을 이게 길잡이로 알려주는 그런 별자리를 남겨놓은 걸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뭐 어떤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 반전을 한 이유는 이게 빛을 투영해서 바닥에 떨어졌을 때 제대로 보이는 그런 식으로 해서 반전을 한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냥 반전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이 반전된 게요 계속 이어집니다. 이게 고구려 벽화에 가보면 뭐 고구려의 창천 1호분도 있고요. 그리고 덕흥리에 유명한 이 북두칠성이 남아 있습니다. 얘도 똑같은 모양이에요. 얘도 이렇게 반전되어 있다는 거죠. 실제 하늘 가서 보면 이 모양 아니에요. 이거에 좌우 반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전해서 별자리를 그리는 정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은 좀 확실하게 앞으로 좀 밝혀져야 되는 연구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북두칠성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신기하게도 고구려 사람들은 이 동그라미의 크기를 가지고 별의 밝기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아드기 고인돌에도 이 홈을 파놓은 이 이제 밝은 별은 홈을 좀 크게 파고 조그맣게 빛나는 별은 홈을 작게 파고 홈의 그런 크기를 가지고 별의 밝기도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와, 근데 고구려의 이런 벽화의 별자리도 신기한데 선사시대 청동기에 고인돌에서 별자리가 나왔다라는 건 세계가 주목한 아주 놀라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청동기 때 우리나라는 천문학이 이 정도로 발달했다라는 거. 그냥 보고 그리는 정도가 아니라 별자리를 알았다는 거는 이렇게 1년 동안의 별의 움직임이라던가 뭐 이런 천체에 관한 연구가 있고 계속해서 지켜봤기 때문에 별자리를 다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옛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별에 집착을 했을까? 이 사람들에게 별자리는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거는 이 별자리에 대한 연구는 농경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어느 별자리가 나타나면은 이제 어느 계절이 오고 비가 올 거라고 다 예상하고 이 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의 일상을 별을 보고 점치기도 하고 이 천문학을 통해서 농경 사회에 이런 계절의 변화를 이제 미리 예비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별자리가 뭔가 이제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 또 길잡이 역할을 했다고 해요. 이런 부분도 하나 뭐 역사 스페셜로도 나왔는데 하나 찾아봤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술 정보가 많은데요.
그때 당시 바다에 항해를 할 때 나침반이 없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동서남북을 모른단 말이죠. 그거를 별자리를 보고서 이 천문항해법이라는 천문항법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는 그런 연구 보고가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일본의 유명한 승려 옌린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장보고의 청해진이 되게 유명한 그 선단이 있었는데, 장보고의 선단은 다른 선단과는 다르게 악천후에도 비바람이 불고 안개가 껴도 그 선단은 길을 찾아서 왔더라 라는 그런 기록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장보고의 청해진이 있었던 이유는 별을 보고 그 바닷길을 찾았지 않았냐라고 천문항법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장보고의 청해진이 그렇게 동아시아에서 유명한 게 아니었느냐, 이런 연구도 있더라고요. 신비롭죠? 별자리 하나만으로 아주 많은 걸 볼 수 있다라는 거. 뭐 이거 말고도요, 아드기 고인돌 말고도 경북 영일군 칠포리 돌판에도 여기에도 별자리가 남아 있고요. 그리고 경북 영일군 근처에도 신흥리 돌판에도 이렇게 수많은 별자리들과 동심원이 있습니다. 선사시대의 이 기록 중에서 이 동심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그때 당시 같이 갔던 답사 갔던 교수님 말씀해 주셨었는데, 태양을 얘기하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출산, 탄생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 동심원은 여성을 또 의미하기도 하고, 왜 여성이지? 어쨌든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마지막 거기 아무튼 출산을 얘기도 하고, 탄생, 뭐 태양,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하고, 이 주변에 이 뚱뚱뚱뚱뚱 뚫어놓은 게 다 별이래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확실히 근데 별 보기가 좀 지금보단 쉬웠을 것 같아요. 대기오염도 적었고 아주 깨끗하게 보이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이제 고인돌에는 고인돌 자체가 많은 것도 대단하지만 이렇게 별자리도 새겨놨다라는 게 아주 대단하다. 그리고 고인돌은 만드는데 정말 많은 사람이 들어요. 이거 예전에 고창에서 고인돌 실제로 옮겨보는 퍼포먼스를 한 건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되는데, 요거는 진짜 한 1톤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 어마어마하게도 전북 고창에는 가장 무거운 덮개돌이 300톤이 나왔대요. 300톤짜리가 하나 나왔대요. 그럼 이건 우리 예전에 얘기했던 모아이 석상 막 그 정도로 무거운 거예요. 300톤을 과연 누가 어떻게 옮겨서 고인돌을 만들었는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또 미스터리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거성문화 하면 고인돌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또한 이제 고인돌에서 이런 별자리 말고도 또 특이한 게 나왔다고 합니다. 짜잔! 자, 신흥리 바위에 나온 건데 이게 뭘까요?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촛불 꽂는 거? 유판입니다. 유판이 나왔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신흥리 바위는 선사시대까지는 아니고요, 한 삼국시대 정도로 보고 있는데, 삼국시대 이 유판이 별자리를 의미한다고 해요. 이 유판은 천체를 다 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유판에 이 점점점점이 29개인데요. 가운데 북극성을 중심으로 28개의 그 별자리를 의미하고, 원은 천체를 의미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4개로 나눈 그 부분은 땅을 의미한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한 또 연구도 되게 많아요. 천체의 운행 원리를 유판에 남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창천리 그 1호 고분도 유판 느낌으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유판은 고구려의 그 천문학적인 연구에 보면은 고구려 때 그 무덤에도 똑같이 유판이 나와요. 유판은 별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고, 실제로도 그렇게 남아있고요. 또 이 유판에 관련된 거, 뭐 신흥리 유판바위도 있고, 신흥리 이게 사실 유판이 그려있는 게 오줌바위라고 하거든요. 이 오줌바위에 되게 많은 별자리와 함께 많은 수많은 유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윷놀이 할 때 그 유판이 지금은 네모나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래 원형은 이렇게 원래는 동그라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판이 이렇게 천체 관측을 담고 있다? 저는 사실 좀 의아하고, 정확히 뭐가 남아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선시대 어떠한 무명의 선비 김문표 님께서 남긴 중경지라는 책에 이 유판에 대한 연구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거를 앞부분만 좀 읽어드릴게요. 유판의 바닥이 둥근 것은 하늘을 본뜬 것이고 안이 모진 것은 땅을 본뜬 것이다.
즉 하늘이 땅바닥까지 둘러싼 것이요 별의 가운데 있는 것은 28수를 본뜬 것이니 북진이 그 자리에 있음에 무별이 둘러싼 것이다. 해가 가는 것이 북에서 시작해서 동으로 들어가. 근데 유판이 돌아가는 것이 천체 운행 원리를 갖고 있다고 얘기 설명하셨고요. 그리고 뭐 이렇게 동지의 해가 짧은 것과 춘분, 추분, 하지의 모든 원리가 여기에 있대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유판 자체가 정말 과학적인 거구나. 그래서 이제 유판을 연구하신 분들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고대 사람들이 그 유판은 지금의 이제 윷놀이가 나오는 원형인데요. 이 유판에다가 뭔가 던져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점을 보기도 하고 1년 운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연구도 하고 뭐 과학적인 여러 가지를 담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한 해에 농사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점을 보기도 하고 뭐 춘분과 추분 뭐 동지 하지 이런 거 따져보기도 하고 농사의 기륭을 점치는 게 유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고인돌에 있는 뭐 이런 별자리 그리고 이어서 이런 유판 그리고 이러한 천체 관측과 이런 천문학의 발전이 고구려의 이런 벽화로도 남아있고 이것이 쭉 이어져서 우리나라 그 엄청난 천선열차 분야 지도까지 이어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우리나라는 별 좀 볼 줄 아는 그런 나라였다.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 짓고요. 사실 이 선사시대 연구 부분은 아주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누구의 학설이 옳다라고 할 수 없고 뭔가 새로운 학설이 나올 수도 있고 새로운 또 이런 유물이 고대 유물이 발견이 됨으로써 또 새로운 학설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역사를 연구하는 부분에서 가장 신비하고 미스터리하고 재밌는 부분이 또 이런 선사시대 고대 이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요즘에 너무 바빠서 하늘을 볼 여유가 없었는데 어느 날 밤하늘을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날씨 맑을 때는 이렇게 별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평소에 별을 얼마나 보시면서 사시는지 한번 이 컨텐츠를 보신 날은 밤에 밖에 나가서 춥겠지만 이렇게 별도 좀 보고 별을 보면서 이렇게 좀 살아가는 여유를 삶의 여유를 좀 가지는 건 어떨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고인돌 돌판에 별자리도 있었다라는 거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강화도라던가 뭐 전남 고창이라던가 이런 별자리와 관련된 또 아득이 고인돌이라던가 이런 고인돌 한번 보러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도 이런 거성문화 시리즈 다음에 3는 영국의 스톤헨지입니다. 스톤헨지 이야기 나중에 준비해서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다음 컨텐츠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